이제 친구들 다 들어왔는지 확인하고 그다음에 오늘 시작할게요. 여러분 혹시 그 구글 클래스룸 들어가서 한번 확인했어요? 그 게시물 선생님이 새로 올린 거 혹시 봤나요? 그 답지요? 어떤 거 답지도 올리고 오늘 네. 그다음에 또 그 우리 첫 시간에 했던 영상인데 우리가 7반 수업 영상은 아닌데 다른 반에서 했던 영상을 선생님이 올렸거든요. 그래가지고 여러분 그 지난 시간에 했던 거를 나중에 시험 공부할 때 다시 보고 싶다 그러면 구글 클래스룸에 있는 영상을 여러분 직접 보면 돼요. 그러면 우리가 지난 시간에 공부했던 그 내용을 다시 복습을 할 수 있습니다. 알겠죠? 네. 그래서 오늘 영상도 이제 7반 거를 공유할지 다른 반 거를 공유할지 모르겠는데 선생님이 이제 여러 수업 반 중에서 한 반 뭐 영상이 선생님 중간에 뭐 설명을 그래도 비교적 매끄럽게 중간에 막 버벅거리는 거 없이 했던 반들을 좀 골라서 이렇게 시험 공부하라고 공유할 계획이거든요. 혹시 7반 게 그래서 올라갈 수도 있는데 괜찮을까요? 여러분 목소리가 좀 들어갈 수도 있는데. 싫으면은 네. 7번 거 안 올리고. 괜찮아요? 네. 네. 자, 네. 그럼 지난 시간에 어디까지 했을지 한번 확인해보고 오늘 내용 새롭게 들어가도록 할게요. 아마 지난번에 여러분 그 가옥 구조까지 보지 않았나요? 맞아요. 그쵸. 그래서 여러분 그 복습해보면 열대기후 지역의 사람들은 음식의 부패를 막기 위해서 음식에 이 재료를 넣는다라고 했었어요. 무엇을 넣을까? 향신료. 향과 그치 맛을 돋궈주는 향신료를 넣는다. 살균 작용도 같이 한다고 했어요. 그러면 우리가 이제 집의 구조 중에서 바닥에 좀 높이 띄워서 해충이나 아니면은 뭐 열기 이런 걸 피하기 위해서 집을 바닥에서 높게 띄워서 만든 집을 뭐라고 하죠? 고상가옥이요. 그죠. 고상가옥이라고 얘기를 했었어요. 복습을 잘했네. 자, 네. 그러면 오늘은 이제 열대기후 지역 중에서 좀 독특한 기후 지역을 같이 공부할 거예요. 바로 열대 고산기후라는 기후를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오늘 잠깐만 시간표가 좀 바뀌어가지고 친구들이 많이 못 들어왔나? 많이 못 들어온 것 같은데, 혹시 지난 시간에 내가 이제 못 들어온 사람들 몇 명은 개인적으로 카톡을 보냈는데요. 여러분, 선생님이 링크랑 그 다음에 개별 메시지를 보내주면 과제를 할 수 있게 안내하거든요. 근데 나머지 친구들도 오늘 조금 안내를 해야 될 것 같아. 좀 많이 안 들어왔어요. 자, 그러면 지금 14페이지 학습지를 보면서 열대 고산기후부터 학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열대 고산 기후는 말 그대로요. 위도상으로는 열대 기후 지역에 있는 그런 기후인데요. 열대 기후 지역이라 그러면 가장 추운 달도 18도보다는 높아야 하지만 여기는 고산. 우리가 높이 있기 때문에 독특한 다른 기후가 나타나는 그런 기후예요. 위치상으로는 적도 부근 즉 열대 기후에 위치해 있고요. 그 다음에 고산 지역이니까 고도가 비교적 높은 지역. 얼마나 높으냐? 어떤 지역은요, 한 2,850m 혹은 3,600m. 이렇게 높은 도시에, 높은 곳에 도시가 있어요. 그러면 여러분, 이 정도 높이가 얼마인지 감이 오나요? 많아요. 안 오죠? 우리나라 여러분, 백두산이요. 천지 있는 정상 부근이 2,750m예요. 그렇게 생각을 하면 여기 있는 이런 도시들은 백두산 천지보다도 높은 곳에 있는 도시라는 거죠. 아, 도시가 그러니까 그만큼 있는 거예요? 맞아요. 도시가 이렇게 높은 위치에 존재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기후는 원래 열대 기후여야 하는데 그만큼 높이 있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봄 날씨 같은 그런 기후가 1년 내내 지속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기후를 우리가 상춘 기후라고 얘기를 해요. 상춘 기후다. 상은 항상, 추는 봄춘. 항상 봄과 같이 따뜻한 날씨가 나타난다. 그래서 이제 연중 1년 내내 월 평균 기온이 10에서 15도 사이에 머물러 있다. 그래서 여러분 학습지에도 요 그래프가 나와 있는데요. 이제 동일한 위도에 있는 마나우스라는 곳과 기후를 비교해 보았더니 마나우스는 고도가 60m인 저지대에 있는 도시고, 그다음에 키토는 오히려 더 저위도인 영도고, 해발 고도는 대신에 2,850m가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여러분 어때요?
사실은 두 개의 기온이 같아야 하지만 키토 같은 경우에는 훨씬 더 기온이 아래에 높, 형성돼 있다는 거죠. 그렇죠? 혹시 스피커 켠 사람 한 명 있을까? 그 이어폰을 껴야 될 것 같아요. 선생님 말이 울려가지고 친구들도 약간 하울링처럼 두 개가 울릴 것 같아서 혹시 스피커를 킨 사람은 이어폰을 껴주면 좀 좋을 것 같아요. 알겠죠? 소리를 끄면은 또 선생님 설명이 안 들리니까. 네. 그러면 자 여기를 보면 그래서 키토 같은 곳이 이렇게 높은 고산지대에 있기 때문에 이렇게 거의 뭐 여기 온도를 보면 13도 정도가 1년 내내 유지되는 거죠. 자 이런 도시들이 또 어디 있냐면요. 여기 오른쪽에 보는 것처럼 뭐 쿠스코, 라파스, 뭐 키토 이런 도시들이 있고요. 위치상으로는 여기 진하게 표시된 안데스 산맥 위에 있는 도시들. 그런데 이 도시 말고 다른 주변은 거의 이제 열대기후라는 거예요. 자, 높이는요, 라파스가 무려 4,000m가 높이 있어요. 4,000m 높이. 그리고 키토는 아까 2,850m. 쿠스코란 도시도 3,249m. 굉장히 높은 위치에 있다는 거죠. 근데 여러분이 이렇게 높이 있으면 사람들이 참 힘들겠다 생각할 수도 있는데 물론 산소가 보다 희박하니까 힘들 수는 있지만 기온상으로 1년 내내 무더운 날씨보다는 지내기에는 훨씬 더 좋다는 거예요. 봄과 같은 날씨가 우리도 생활하기 훨씬 편리한 것처럼 그래서 이런 높은 곳에 도시가 발달되어 있다. 자, 사진을 볼게요. 자, 여기는 에콰도르 수도 키토의 모습인데요. 여기가 뭐 산 언덕 이런 게 보이지만 대충 보더라도 좀 약간 고원지대에 있다 이런 느낌이 들죠. 네. 그리고 라파스 같은 경우에도 해발 고도 3,600m 위에 도시가 있다. 여러분이 이런 데 만약에 여행을 간다 그러면요. 여러분 좀 힘들 수 있어요. 왜냐면요. 우리가 공기는 중력에 의해서 지구 표면에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산 높이 올라갈수록 기압이 낮아지는 것처럼 여기도 이제 여기 많이 도시에 올라갈수록 산소의 양이 적어지기 때문에 우리가 숨쉬기에 어려움을 느낄 수 있어요. 그래서 관광객들을 위해서 이런 산소통 이런 것들을 따로 판매하기도 한다라는 거죠. 그리고 이제 오른쪽에 보면 초코파이가 굉장히 빵빵하게 부푼 걸 볼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초코파이를 만든 거는 여러분 우리가 사는 그냥 지표면 근처잖아요. 기압이 1기압 상태에서 초코파이를 만들었는데 높은 지대에 올라가면 주변이 기압이 낮으니까 기압차로 인해서 초코파이가 빵빵하게 부풀고 마지막에는 터지기도 해요. 그래서 여러분이 이런 고산지대에 여행을 간다 그러면 이런 과자 봉지 하나를 챙겨서 가보세요. 그러면 기압이 변하는 거를 과자 봉지를 통해서도 바로바로 느낄 수가 있다. 그래서 이런 곳은요, 우리 같은 사람들이 가면 고산지대에 여러분 적응을 한 적이 거의 없기 때문에 고산병이라는 병에 걸리기도 해요. 그냥 산소가 부족해서 느끼는 뭐 두통이라던가 뭐 메스꺼움 뭐 그런 것들이 이제 고산병이라고 하는데 심하면 사망하는 경우까지 있대요. 이제 전문가가 아닌 사람이 특히 이렇게 도시에 천천히 고도를 높이면서 올라가는 게 아니라 뭐 여러분 요즘에 뭐 히말라야 트레킹 같은 거 많이 하거든요. 일반인들도. 그런데 무리하게 고도를 높이면서 올라가면 실제로 그런 사고가 발생하기도 하니까 좀 주의가 필요하겠죠. 네. 여기 있는 분들은 좀 그래도 오랜 시간 적응을 했기 때문에 이런 데 큰 무리가 없지만 우리는 이제 고산 지역에 여러분 놀러 가면 움직임을 좀 천천히 해야 돼요. 움직임을. 너무 빠르게 해서 숨이 가빠지는 상황이 오면 힘들 수가 있다. 자, 당연히 이제 사람도 이런데 동물 역시도 마찬가지겠죠. 이런 지대에 적응하기가 어려울 거 아니에요. 근데 이런 지대에 잘 적응한 가축이 어떤 게 있냐면 라마, 알파카 혹은 야크와 같은 동물이 있어요. 야크는 약간 소처럼 생겼는데요. 이렇게 뿔이 이렇게 나 있거든요. 까만색에. 그래서 여러분 그 우리 등산 브랜드 중에서 블랙야크라는 혹시 브랜드 들어본 적 있죠? 네. 등산복 브랜드인데 이 블랙야크 그 브랜드를 보면은 그 브랜드 가운데 무늬가 그 정말 야크가 들어가 있어요. 까만색 야크가. 그래서 이제 고산지대에서 많이 사는 동물이고 그 브랜드 역시도 그 야크처럼 산을 잘 오르려는 그렇게 해서 우리가 그 브랜드를 만들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을 하는 거죠. 그죠? 자, 그리고 이 지역은요, 이 가축으로부터 먹을거리 의복을 만든다.
여러분, 우리가 항상 먹을 거라든지 의복이나 아니면 집 같은 경우는 자기 주변에서 얻기 쉬운 재료를 많이 이용을 해요. 그러니까 당연히 야크가 많고 라마, 알파카가 많으니까 이런 동물 가축으로 이제 의복이라던가 먹을 것을 얻게 되는 거죠. 다른 지역도 마찬가지예요. 잘 자라는 것을 주로 많이 먹어요. 우리나라도 여러분 벼가 잘 자라니까 쌀을 주식으로 먹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기후를 공부해야 된다는 이유가 거기 있는 거예요. 자, 여기까지가 여러분 열대기후 지역의 이야기였어요. 그래서 열대기후의 의식주 봤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열대 고산기후까지 보았다. 네 가지. 자, 네. 그러면 우리가 이제 온대기후를 볼 차례다. 온대기후는 우리가 지금 살아가고 있는 이 기후가 온대기후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온대기후의 특성을 잘 보다 느낄 수가 있는데요. 여기 교과서에 나와 있는 온대기후는 온대기후도 굉장히 좀 세분화돼서 다른 특징을 보이는데 우리나라에 해당하는 설명보다는 보다 유럽 지역 쪽, 그러니까 즉 유라시아 대륙이라고 하는 유럽과 아시아 대륙의 큰 대륙이 있잖아요. 거기에서 서쪽 부근에 있는 그런 곳에 온대 기후를 보다 설명을 많이 해놨어요. 왜냐하면 그 지역이 우리랑 생활 모습이 조금 다르잖아요. 같은 온대 기후더라도. 네. 그래서 그 지역의 내용이 여러분 뒷장에 15페이지를 보면 서한해양성 기후, 지중해성 기후 이런 식의 설명으로 나와 있는 거예요. 우리나라는 그 둘 다 해당하진 않아요. 같은 온대 기후더라도 조금 다르다. 자, 우리가 열대기후 지역도 우리가 기준을 얘기했죠. 최하늘 평균 기온 몇 도씨 이상이면 열대라고 했어요? 18도씨. 그래서 18도씨라고 했죠. 자, 온대기후 같은 경우에는요. 하나를 더 기억해야 돼. 우리 요카지 뭐 했어? 요카지? 마산. 그치, 마삼. 마삼이라는 거는 영하 3도를 의미한다고 했어요. 욕하는 거는 그러니까 18도씨를 얘기했고. 자, 그러면 가장 추운 달의 기온이 이 사이에 있다는 거예요. 이 사이에. 자, 그럼 여러분은 어떤 이런 그래프가 등장했을 때 어떤 식으로 우리가 온대기후인지 열대기후인지 판단을 하게 되냐면요. 이 그래프에서 여러분은 이 그래프가 없지만 14쪽 위에 열대기후 지역에 여러분 그래프가 있잖아요. 거기다 표시해도 괜찮거든요. 자, 어떻게 하냐? 선을 그을 거예요. 첫 번째는 18도에 해당하는 부근에다가 여러분 가로선을 하나 그어주고요. 그 다음에 영하 3도에 해당하는 부분에 또 선을 하나 그어주세요. 이렇게. 자, 이게 뭐냐면 우리가 지금 최하늘의 기준점을 표현한 거예요. 18도와 영하 3도. 자, 그리고 나서 내가 주어진 그래프가 있을 때 가장 기온이 낮은 달이 언제인지를 찾고 그때를 표시를 해주는 거죠. 자, 그랬을 때 가장 이렇게 기온이 낮은 달이 18도보다 위에 표시되었다면 이 기후는 우리가 배웠던 열대기후. 그치, 열대기후가 되는 거고요. 그런데 이 18도와 영하 3도 사이에 있다면 이때가 바로 온대기후. 온대기후가 되는 거예요. 겨울이 서늘하지만 아주 춥지는 않은 거죠. 영하 3도까지 가장 추운 달이 내려가지는 않는 거예요. 알겠죠? 네. 자, 그러면 영하 3도보다도 우리 최하늘 평균 기온이 내려갈 수도 있겠죠. 어떤 지역은요. 네. 우리나라도 북부 지역 같은 경우에는 이 겨울철에 영하 3도 이하로 내려가거든요. 월 평균 기온이. 이제 이런 곳은 여러분 둘 중에 하나예요. 냉대기후 아니면 한대기후.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좀 크게 분류해 볼 수 있기 때문에 18도와 영하 3도를 기억하라고 했던 거거든요. 그래서 이 온대 기후는 최하늘 평균 기온이 영하 3도에서 18도 사이 이렇게 오는 게 바로 열대 기후다. 알겠죠? 이렇게 여러분 기억하면 됩니다. 자, 우리 사는 온대 기후는요, 여러분 위도상으로는 저위도, 중위도, 고위도 중에 어디 위도에 있죠? 중위도요. 그렇죠, 중위도죠. 그렇죠, 중위도예요. 자, 중위도의 특징은 저위도와 고위도에 비해서 계절의 변화가 커요. 왜냐하면 지구가 돌아가니까. 23.5도, 그치? 근데 그냥 돌아가는 게 아니라 23.5도 기울어진 채로 돌아가기 때문에 계절 변화가 생기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위치에 있을 때와 그 다음에 이 반대쪽에 위치에 있을 때 태양빛이 들어오는 양이 달라지거든요. 자, 여기 위치에 있을 때는요, 태양빛이요, 여기 있는 북반구에 더 많이 들어오고, 그 다음에 이 반대 위치에 있을 때는 남반구에 더 많이 들어오거든요.
네. 근데 이제 생각을 해봤을 때 적도랑 그러면은 그다음에 저 고緯도 지역도 영향을 받지 않을까 생각을 할 수 있는데 햇볕이 들어오는 총 양을 보면은 어쨌든 극지방은 이렇게 여름일 때도 햇빛이 들어오는 양이 아주 많아지지는 않는 거예요. 극지방의 경우에는 적도 지역도 음. 이게 이렇게 좀 밑에 가 있다고 해서 아주 막 빛이 적게 들어와서 추운 정도는 아니라는 거죠. 근데 이제 중위도 같은 경우에는 이런 위치상의 특징에 따라서 이런 빛이 들어오는 정도가 가장 크게 많이 달라진다라는 거죠. 그래서 중위도가 가장 이런 계절의 변화를 잘 느낄 수 있는 곳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계절이 사계절로 변하니까 다양한 계절에 맞는 생활 모습이 나타나겠죠. 그렇죠? 네. 그래서 우리가 되게 사실은 소비를 많이 할 수밖에 없어요.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 왜냐하면 여러분 냉방기, 에어컨도 필요하고 난방기도 필요하죠. 온돌 같은 시스템도 있어야 해요. 왜냐하면 봄, 여름, 가을, 겨울이 모두 있으니까. 그렇죠? 질문 있나요? 지윤 우리 친구? 갑자기 손을 들어서 잘못 눌렀나요? 자, 그러면 이제 사람들이 어떤 농업 활동을 하는지를 볼게요. 이거를 알면 사람들이 어떤 것을 주로 이제 주식으로 삼아서 먹는지를 알 수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농업 활동을 배우는 거예요. 단순히 그 사람들이 어떤 경제 활동을 하느냐 이것도 파악하는 게 의미가 있긴 하지만 주로 사람들이 무엇을 먹고 살까 봤더니 벼를 포함해서 다양한 곡물, 그러니까 알곡으로 되어 있는 것, 밀, 보리 이런 거 있죠. 이런 것들을 많이 재배한다. 그래서 우리나라 같은 우리가 아시아 국가들은 벼를 많이 재배하고 그다음에 유럽의 국가들은 밀 이런 걸 많이 재배를 하는 거죠. 그래서 네. 우리의 주식이 뭐예요? 우리는 뭘 항상 밥을 먹었다라고 하면은 뭘 밥, 먹는 거야? 쌀이요. 그치, 쌀을 먹는 거지. 우리는 벼농사를 주로 하니까. 하지만 우리가 유럽이나 이런 다른 서부 지역은 빵을 주식이, 먹었다. 그치, 빵을 먹는다고 하잖아요. 왜냐하면 밀농사를 주로 많이 짓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빵? 응, 네. 빵, 그치. 그러니까 어떤 농사를 짓느냐에 따라서 우리가 주식이 달라지는데 어떤 농사를 지을지 결정하는 거는 뭐가 가장 중요하냐면 기후가 중요해요, 기후. 어떤 작물이 잘 자라냐. 이렇게. 우리가 막 사람들이 강원도 하면은 막 감자 얘기 많이 하잖아요. 그쵸? 감자 얘기 많이 하는데 우리 뭐 속초 지역은 덜 할 수 있지만 산간 지역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농사를 짓기가 참 어려워요. 벼농사 이런 걸 짓기가. 그래서 서늘한 기후에서 잘 자라는 작물, 뭐, 뭐 감자라던가 메밀이라던가 이런 것들을 여러분 이렇게 농사를 많이 지으니까 강원도 지역의 막국수라던가 아니면은 뭐 감자를 이용한 음식이 많이 발달할 수밖에 없는 거죠. 기후나 지형적인 특색에 의해서. 이해가 가나요? 네. 어렵지 않죠, 그쵸? 자, 그리고 여기 원예 농업이라고 나오는데요. 원예 하면 여러분 뭔가 꽃 이것만 생각을 하는데 물론 이런 오른쪽에 보는 것처럼 튤립과 같은 꽃도 있지만 이 꽃을 비롯한 채소 이런 것들도 여러분 다 포함이 되는 거예요. 아니면은 꽃 원예 농업 할 때 이런 것들을 여러분 이제 농사를 짓고요. 목축업은요, 우리가 동물을 기르는 거예요. 동물의 어떤 그 고기를 우리가 먹기 위해서, 얻기 위해서 동물을 기르는 것을 목축업이라고 해요. 목축업이겠죠? 자, 그러면 이제 하나씩 우리가 여러분 15페이지를 넘겨가지고 다른 쪽에 이제 하나씩 서한해학성 기후부터 내용을 보도록 할게요. 오늘은 우리가 10시 10분에 끝나는데 45분이라서 조금 시간이 부족하거든요. 그래서 선생님이 5분 전에 끝내주기 어려울 수도 있어요. 최대한 원래 시간보다는 살짝 일찍 끝내서 질문을 좀 받도록 할게요. 알겠죠? 자, 우리가 이제 서한해양성 기후라는 얘기를 하는데요. 이게 참 여러분 말이 어려울 수도 있어요. 서한해양성 기후. 이게 무슨 뜻이야? 라고 생각할 수도 있는데 우선은 서안이 뭐냐면요. 우리 속초는 여러분 동해안에 있죠. 그쵸? 그럼 이 해를 빼면은 뭐예요? 동안, 동안, 그쵸? 서해안도 해자를 빼버리면 서안, 서안이죠? 그러니까 서해안이란 뜻이에요. 서해안. 서안이라는 거는. 알겠죠? 근데 이 서해안이라는 게 우리나라를 기준으로 서안이 아니라 이 세계적인 범위, 대륙적인 범위에서의 서쪽 해안이에요.
즉 선생님이 옛날 우리가 공부했던 지난 시간에 공부했던 지도를 보여줄 텐데 자, 이 지도가 있으면 여러분 이 유라시아 큰 대륙에서 서해안이라 그러면 여기겠죠, 여기. 그쵸? 여기 지역에서 주로 나타나는 기후가 서한해양성 기후예요. 자, 그런데요, 여기는요, 어떤 특징이 있냐면, 자, 이 서쪽에서 바람이 1년 내내 참 많이 불어오는 특징이 있어요. 많이 불어오는 특징이 있어. 그래서 바다에서 바람이 많이 불어오기 때문에 우리가 대륙 서쪽에서 이 해안에서 불어오는 바람의 영향을 많이 받는 기후, 그래서 서한 해양성 기후라는 표현을 쓰는 거예요. 알겠죠? 말이 조금 어렵지만. 자, 근데 우리가 해안의 영향을 받으면 다른 어떠한 독특한 점이 있냐 생각을 해보면요.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볼게요. 우리가 그 바다와 해안과 바다, 그리고 육지의 차이점을 생각을 해보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보통 이 바다의 영향을 많이 받는 기후를 뭐라고 하냐면요. 해양성 기후라고 말을 하고요. 그 다음에 육지의 영향을 많이 받는 기후는 대륙성 기후라고 말하거든요. 이런 말 혹시 들어봤나요? 대륙성 기후, 해양성 기후 이런 표현을 많이 해요. 그러면 해양성은 해양의 특성을 갖고 있고 대륙성은 대륙의 특징을 갖고 있다라는 건데 어떤 특징을 갖고 있는 거냐? 우리가 실험을 해본다고 생각을 해볼게요. 비커를 선생님이 준비했어요. 비커. 2개를 준비해서 한쪽에는 물을 가득 담아두고 한쪽에는 동일한 양의 모래를 담아두는 거예요. 모래. 2개의 비커에. 네. 자, 그런 뒤에 여기다가 온도계를 꼽아요. 온도계. 그래서 온도계를 꼽고 그 다음에 이 옆에는 우리가 전구를 위치시키는 거야. 전구를 설치해가지고 딱 시간에 10분을 줘요. 뭐 혹은 2시간. 2시간을 전구를 켜서 이 물과 모래의 온도 변화를 지켜보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뭐가 더 많이 뜨거워질까? 기온이 모래요. 올라갈까? 그렇지. 모래가 실제적으로 여러분 기온이 많이 올라가요. 여러분 이런 경험은 언제 할 수도 있냐면 여러분 여름철에 바닷가 놀러 가면 모래는 엄청나게 뜨거운데 바닷물은 굉장히 시원한 경험 있을 거예요. 상대적으로. 맞아요. 그렇죠. 그래서 모래가 사실은 이렇게 온도를 올리기 위해서는 열이 그렇게 많이 필요하지 않아요. 조금만 열을 가해도 금방 뜨거워져요. 그래서 모래가 훨씬 더 뜨거워지는데 물은 천천히 끓는다. 천천히 끓고 더워진다. 근데 이번에는 똑같이 온도를 높인 상태에서 전구를 모두 치워주는 거야. 없어져. 전구를 모두 없앴어. 그런 다음에 다시 식는 온도를 또 비교하는 거죠. 2시간이 지난 뒤에 동일한 온도에서 얼마나 식었을까를 비교했더니 물은 별로 안 식었다는 거예요. 별로. 하지만 모래는 아주 차갑게 식더라라는 거죠. 그래서 모래는 열을 가하면 금방 뜨거워졌다가 열을 가하지 않으면 금방 식는 성질을 보이고 물은 열을 가하면 천천히 뜨거워지지만 식는 속도도 굉장히 느려진다. 느리더라라는 걸 알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어떤 기후가 이런 해양성 기후다라고 얘기를 하면 이 물과 같은 성질이라는 거예요. 여름철에 열을 받아도 아주 더워지지 않고 겨울철에 추워도 아주 추워지지 않는다라는 거죠. 반면에 대륙성 기후라고 얘기를 하면 겨울에는 굉장히 땅이 차갑게 식었다가 그 다음에 여름에는 굉장히 뜨겁게 대륙이 달궈진다라는 거예요. 알겠죠? 그럼 우리가 이제 배울 서한해양성 기후 같은 경우에는 해양성이니까 말 그대로 더울 때와 추울 때의 차이가 클까요? 크지 않을까요? 크지 않아요. 그치, 크지 않죠. 물처럼. 그쵸?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좀 서한해양성 기후는 오히려 우리나라는 둘을 비교해보자면 서한해양성보다는 비교적 대륙성 기후에 가까워요. 우리나라는 더울 때와 추울 때의 기온 차이가 매우 커지거든요. 근데 서한해양성 기후는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선생님이 아까 전에 지도에서 여기 서쪽에서 계속 바람이 불어온다고 했잖아요. 바닷가 쪽에서. 그래서 이렇게 바닷가에서 습한 바람이 계속 지속적으로 불어오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1월부터 12월까지 고르게 비가 내리는 편이에요. 근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동일하게 중위도에서 이렇게 편서풍이라는 바람이 불어오거든요. 근데 우리는 이 바람이 불어올 때 굉장히 많은 대륙을 거쳐오기 때문에 이 바람이 상대적으로 약해요. 약해. 그래서 이 바람의 영향을 많이 받지 않아요. 하지만 이런 대륙 서안 지역, 뭐 영국이 있는, 특히 여기 영국이 있는, 그다음에 프랑스가 있는 이런 지역들은 바로 바닷가에서 바람이 불어오기 때문에 1년 내내 약간 비교적 비가 고르게 내린다라는 거를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는 거죠. 자, 그러면 실제로 서안해양성 기후에 속하는 영국 런던에 갈 때 여러분이 그럼 준비해야 될 것이 있다라는 거예요. 우선은 여러분 겨울철에 엄청 두꺼운 따뜻한 코트 챙길 필요가 있을까요? 아니요. 생길 필요가 사실은 좀 없어요. 왜냐하면 우리보다는 겨울철이 아주 춥지가 않아서. 근데 여러분이 실제 나중에 여행 가면은 이제 선생님 설명과 다른 걸 느낄 수 있어요. 뭐냐면 여행을 갔는데 생각보다 추운 거야. 런던에 갔는데 어 내가 수업 시간에 서안해양성 기후가 겨울에 따뜻하다고 들었는데 왜 춥지 생각할 수 있거든요. 네. 왜 그러냐면 여기는 우리처럼 난방을 아주 강하게 하지 않아요. 우리는 겨울에 온풍기를 무조건 다 트는데 실제 런던 같은 경우에는 온풍기를 안 트는 경우도 많고요. 그래서 우리나라 사람들은 상대적으로 춥다라고 느낄 수도 있는 거예요. 알겠죠? 자, 그래서 런던 사람들한테 이제 런던에 여행 갈 때 무엇을 준비해야 되는지 그 지역 사람들한테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영국에 어떤 여행 경험이 있는 사람들이 팁을 주죠. 자, 여러분 뭘 챙겨야 하냐면요. 우선은 날씨 리포트를 봐야 돼. 일기예보를 계속 보세요. 이런 거죠. 그리고 엄브렐러, 우산이랑 레인 자켓을 손에 꼭 챙기세요. 우리 스피커 킨 사람은 이어폰을 꼽아줄까요? 소리가 울려서. 자, 이렇게 여러분, 우리가 뭐 우산이라던가, 그다음에 비옷을 챙겨야 하는 이유는 이 지역이 서안해양성, 바다의 영향을 받아서 비가 자주 오는 지역이라고 했어요. 1월부터 12월까지 꾸준하게 비가 어느 정도 일정하게 내리는 지역. 그래서 하루 중에서도 이슬비가 내리는 경우가 엄청 많아요. 비가 빈번하게 많이 내린다. 우리보다 훨씬. 우리는 최근에 이 며칠 사이에 비가 오긴 했지만 거의 뭐 봄, 가을에는 비가 거의 안 내릴 건조한 날씨잖아요. 근데 여기는 부슬부슬 우리 지난번 뭐 그저께처럼 비 왔던 것처럼 뭐 약한 강도의 비가 거의 매일 내린다라고 여러분 보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게 밑에 사진처럼요. 실제 이제 영국에서 찍은 사진인데 이렇게 하늘에 구름 낀 날씨가 많고 좀 흐린 날씨가 많아요. 여러분 그런 얘기 들어보지 않았어요? 영국에 이렇게 흐린 날씨가 많다. 그렇죠? 그리고 여기는요, 겨울에도 아주 춥지 않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이게 이제 1월에 찍은 사진인데, 여기 보면 잔디가 아주 푸르게 있는 걸 볼 수가 있어요. 그쵸?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1월에 잔디가 다 얼어서 이렇게 푸른 빛을 보기 힘들지만, 이곳은 1월도 약간 습하고, 우리보다는 습하고 따뜻하기 때문에 이렇게 잔디가 1년 내내 유지될 수 있다. 여러분 그래서 영국에 우리나라 손흥민 선수가 축구 선수로 활동하잖아요. 여러분 축구 가장 처음 시작한 나라 어디예요? 영국이죠. 영국이 그치? 왜 축구할 수 있냐? 늘 푸른 잔디가 항상 유지되기 때문에 축구가 가능한 거죠. 그래서 천연 잔디에서 부드러운 잔디에서 1년 내내 축구가 가능한 거예요. 그렇죠? 근데 우리는 겨울철에 실제로 이렇게 잔디, 뭐 천연 잔디에서 이런 걸 활동하기가 참 어렵죠. 그렇죠? 그래서 서안해양성 기후 특징, 여름이 서늘하다, 겨울이 온난하다. 그 다음에 연교차라는 거는 1년 중에 가장 따뜻한 달, 최난월, 그리고 가장 추운 달, 최한월의 차이예요. 기온 차이. 그래서 가장 더운 달과 가장 추운 달의 기온 차이가 연교차인데 이것이 작다. 이 설명이 이해가 갈까요? 여러분? 네. 그쵸? 자, 그 다음에 계절별 강수 편차라는 건요, 차이야, 차이. 그러니까 평균적인 수치에 비해서 어떤 때는 굉장히 많이 내렸다가 어떤 때는 막 굉장히 많이 내리지 않아. 이건 편차가 큰 거죠. 그런데 네. 편차가 적은 거는 거의 비슷한 수준이라는 거예요. 거의.
1월부터 12월까지 아주 크게 강수량이 많아지는 시기가 있는 게 아니라 비교적 비슷한 상태로 비가 내린다. 그래서 1년 내내 습한 편이다. 우리보다. 우리는 겨울이 건조한데 여긴 그렇지 않다. 그래서 사람들이 이렇게 좀 일상에서 비옷을 자주 입는다. 그다음에 우산을 많이 소지한다. 그리고 모자를 쓰기도 해요. 왜냐하면 우산 쓰는 게 여러분 좀 귀찮잖아요. 그다음에 우산도 비가 막 소나기처럼 많이 내리는 게 아니라 부슬부슬 내리는 경우들이 많아서 아주 강한 비가 아니니까 굳이 우산을 쓰기보다 그냥 모자를 써서 비를 맞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래서 모자나 뭐 비옷을 자주 입기도 하고 우산도 소지한다라는 거 사람들의 의복 여러분 기억해두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두 번째 이제 기후는요, 바로 지중해성 기후라는 거예요. 여기 지중해성 기후 보기 전에 요 사진도 나왔네요. 이게 여러분 영국의 템즈 강이거든요. 들어본 적 있나요? 아니요. 영국의 굉장히 런던에 흐르는 되게 유명한 강인데요. 실제로 보면 여러분이 에게 이럴 수 있어요. 우리나라 한강은 엄청 큰데 비해서 사실 규모는 한강의 그러니까 강의 폭은 그렇게 넓진 않죠. 그런데 이 강은요 겨울에도 물이 안 말라. 근데 우리나라는 한강 빼고 여러분 거의 모든 대부분의 하천이 겨울에 물이 없어요. 여러분 청초호로 들어오는 청초천 있죠? 네. 여러분 그 앞에 지나가 보면 물 거의 없어요. 그렇죠? 왜냐하면 우리나라 겨울철에 비가 안 오니까. 근데 이런 서해안해역성 기후 지역은요. 겨울에도 비가 계속 일정하게 내리기 때문에 하천의 물높이가 거의 일정하게 늘 유지가 돼요. 그러면 뭐가 좋냐? 하천 교통을 이용하기가 아주 좋아요. 우리는 여름철에는 물살도 너무 빠르고 물이 너무 많은데 그래서 무서워요. 배를 이용하기. 겨울에는 물이 없어. 그래서 배를 띄울 수가 없어요. 근데 서해안해역성 기후는 비가 항상 일정하게 유지되니까 늘 비슷한 수심을 유지할 수 있어서 배가 통행하기 좋다는 거죠. 실제로 이러한 하천을 이용한 운송수단이 굉장히 발달되어 있는 편이에요. 이런 서해안해역성 기후 지역에. 근데 우리나라도 막 운하를 만든다 과거에 그런 얘기 했는데 참 현실성이 없죠, 우리나라는. 왜냐하면 여름에는 비가 굉장히 많이 오고 겨울에는 적게 오니까. 네. 자, 이것도 여러분 아까 봤던 그 서해안해역성 기후 지역의 모습이거든요. 근데 좀 네. 독특하게요. 사람들이 이렇게 잔디밭 위에 막 누워 있죠. 뭔가 왜 창피하지도 않나? 재밌겠다. 왜 이렇게 누워 있지? 이렇게 다 누워 있어요, 여러분. 굉장히 특이하잖아요. 왜냐하면 아까 전에 비가 자주 온다 그랬잖아요, 조금씩. 그래서 이렇게 네. 맑은 날이 적은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맑은 날이 되면 공원에서 이렇게 햇빛을 쬐면서 이제 비타민 D를 합성하기도 하고 산책, 그러니까 휴식을 취하는 거죠. 그래서 여기 보면 실제 2012년에 찍힌 기사예요. 스포츠 조선이라는 신문사에서 런던 올림픽이 다가온 가운데 날씨가 화창하자 영국 시민들이 공원에서 일광욕을 즐기고 있다. 그렇죠. 그래서 실제로 이런 기후에서는 이렇게 사람들이 산책하기도 하는구나. 해가 좋을 때. 왜냐하면 서해안해역성 기후 지역은 비가 일정하게 고르게 오기 때문에 흐린 날이 많아서 자, 그러면 이제 드디어 지중해성 기후 지역이라는 것을 보도록 할게요. 오늘 여기 정도까지 해야 할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시험 범위도 원래 계획했던 것보다 조금 더 줄어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럼 다음 시간에 여러분 등교하면 다시 정확하게 공지를 한 번 더 할게요. 알겠죠? 그래서 네. 우리가 공부한 거 이상으로 여러분 더 공부할 필요는 없어요, 우선은. 자, 이제 온대기후의 두 번째 바로 지중해성 기후라는 겁니다. 굉장히 독특한 기후고요. 세계에서 분포하는 곳이 많지 않은데 선생님 보고 전 세계 기후 중에서 가장 좋아하는 기후를 꼽아라 그러면 선생님 지중해성 기후를 바로 뽑을 거예요. 선생님이 이 기후에서 살고 싶어요. 지중해성 기후. 자, 지중해성 기후라는 거는 지중해가 어딘지 알아야겠죠? 아까는 해양성 이런 말 했는데 지중해성이라는 거는 여러분 여기 있는 바다가 지중해예요. 여러분 교과서 42쪽에 이 지도가 있죠. 여기가 지중해인데 이 지중해를 둘러싼 지역에 잘 나타나는 기후예요. 요 주변에. 근데 이 주변만 나타나는 건 아니에요. 다른 지역도 일부 있기는 있어. 근데 이 지역에서 가장 두드러지게 나타난다고 해서 요 지중해성 기후라는 이름을 붙인 거고요. 대표적으로 어떤 나라가 있냐면 이탈리아, 아니면 뭐 스페인,
여기 뭐 그리스 이런 나라들을 떠올리면 여러분 지중해성 기후를 보다 잘 이해할 수 있다. 알겠죠? 그리고 이런 곳에 여행할 때는 지중해성 기후의 특성을 기억을 하고 여러분 여행을 하면 좋다. 자, 그럼 어떤 특징을 지녔냐? 지중해성 기후가. 여러분 우리 지금 10시에 종이 칠 건데 우리는 10시 10분까지니까 여러분 동요하지 말고 나가면 안 돼요. 알겠죠? 네. 자, 지중해성 기후 지역의 기온 특색은요. 써볼게. 우리가 여러분 네 글자로 여기 참 표현하기 좋아해요. 왜냐하면 말이 엄청 긴데 간단하게 줄여서 쓸 수 있어서 이런 표현들을 쓰거든요. 고온 건조, 고온 날씨가 덥고 건조 비가 적게 내린다. 언제? 여름에. 근데 우리는 항상 여름에 비가 많이 오는 것만 생각하죠. 습해요, 여름에. 그치. 여름에 되게 습해. 그건 당연한 거야. 우린 늘 그렇게 생각을 하지만 그 당연한 게 아니에요, 여러분. 여름에 충분히 건조할 수 있어. 지중해성 기후가 바로 그런 거예요. 좋겠다. 대신에 비가 언제 오냐면요. 비가 겨울에 와요. 겨울에 보다 많이 와요. 그래서 우리나라랑 강수 패턴이 반대라고 보면 되는 거예요. 우리는 겨울이 건조하고 여름이 습한데 여기는 여름이 건조하고 겨울이 습하다. 여러분 그래서 여름철에 놀러 나가기 너무 좋아요. 특히 해수욕하기 참 좋아. 바닷가에서. 왜냐면은 여기가 이제 건조하다는 거는 대기 중에 수분도 별로 없기 때문에 막 이런 구름도 많이 껴있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맑은 날이 많다는 거예요. 비교적 여름에. 그러니까 아까 봤던 서해안성 기후는 맑은 날에 사람들이 나와서 공원에서 산책을 즐겼잖아요. 일광욕을 했잖아. 근데 서해안성 기후 사람들이 지중해성 기후로 여름에 휴가를 되게 많이 가요. 왜냐면 여기는 여름에 날씨가 완전 화창하니까 덥고 그래서 막 그렇게 까맣게 피부를 태우기도 하고 해변가에서 많이 휴양을 하기도 한다. 자, 그래서 이 지역 사람들은요, 여름철에 굉장히 덥고 건조하니까 이렇게 이 더운 날씨를 피하기 위해서 외부를 흰색으로 칠해요. 우리가 그리스에 있는 산토리니 마을 생각해보면 온통 이렇게 파란 지붕에 맞아요. 적은 흰색인 그런 마을 생각하잖아요. 그래서 열을 반사시켜서 여름에 보다 시원하게 하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강한 햇빛을 막기 위해서는요, 벽도 두껍게 하고요. 그 다음에 빛이 덜 들어오게 창문도 작게 한대요. 그리고 여기는 지붕이 이제 뭐 앞에 배웠던 열대, 비가 많이 오는 지역들보다는 거기는 굉장히 지붕이 가파랐는데 평평한 편이래요. 평평한 편. 왜냐하면 상대적으로 여름에 비가 많이 오지 않으니까. 그리고 겨울에도 많이 온다라고 해도 진짜 엄청나게 많이 오지 않아요. 엄청나게 많이 오지 않아. 그냥 딱 적당한 정도로 많이 와요. 그래서 사람들이 적당히 그냥 습하다라고 느낄 정도로 온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붕이 평평하게 만들고 그다음에 건물의 간격이 좁다. 여러분 이러면 싫을 것 같죠? 특히 우리는 왜 싫어? 우리 집 옆에 어떤 집이 완전 바짝 붙여가지고 집을 지었어요. 사람들이 왜 싫어하냐면 해가 안 들어온다고 싫어해요. 근데 여기는 그러면 완전 땡큐인 거죠. 완전 좋은 거죠. 강한 햇볕이 되게 싫은데 건물 간격을 좁게 하면 옆집 때문에 우리 집도 햇볕이 덜 들어오고 그다음에 골목길에는 햇볕이 거의 들어오지 않겠죠. 그러니까 건물 간격도 좁다. 실제 여러분 오른쪽 그래프를 보면요. 여러분 이 그래프가 없긴 하지만 앞에 있는 이런 기후 특성을 보고 이 그래프를 봤을 때 이게 지중해성 기후구나라는 걸 유추할 수 있거든요. 왜냐하면 18도하고 영하 3도를 그었을 때 가장 추운 기온이 이 사이에 들어와 있고 더울 때, 기온이 높을 때를 보니까 건조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게 지중해성 기후구나라는 걸 알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여름에 건조하면 우리가 불쾌지수도 막 되게 높은데 불쾌지수도 높지도 않고요. 그다음에 그늘에 가면은 우리가 꿉꿉함이 없어요. 시원해요. 상대적으로. 그래서 사람들이 쾌적함을 보다 느낄 수 있다. 여름철에. 그렇죠? 그래서 실제 이게 이제 스페인의 바르셀로나에 있는 해변인데 여기에 여름철에 굉장히 많은 관광객들이 해수욕을 즐기기도 하고요. 그래서 프랑스 남부나 스페인에 이렇게 휴양 도시들이 되게 많아요. 휴양 도시들. 굉장히 아름다운 바닷가. 그래서 여기서 사람들이 피부를 까맣게 이렇게 태닝하고 있는 거죠.
네, 선생님이 이거 여행 갔다가 찍은 사진인데 이 사진을 예전에 카카오톡 프로필에 해놓은 적이 있거든요. 근데 친구들이 이걸 보더니 확대해가지고 너무 야하다고 선생님께 뭐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자세히 보니까 사람들이 이렇게 해수욕을 하니까 이렇게 노출을 하고 있어가지고 선생님은 풍경을 본 건데. 그렇죠? 근데 이게 피부가 조금 더 까매요. 왜냐하면 이거를 그 태닝을 한 거죠. 사람들이 피부를 일광욕을 즐겼기 때문에. 그리고 선생님이 하늘 직접 좀 찍으신 맑다. 거예요? 맞아요. 찍은 거예요. 선생님이. 헐. 굉장히 멋있죠. 여러분도 나중에 꼭 이런 그 유럽 남부 지역에 여행을 가보세요. 정말 정말 휴양하기 좋아요. 그래서 실제로 굉장히 하늘이 맑다. 이게 여러분 아까 영국 있잖아요. 영국하고 거의 며칠 차이 안 나요. 영국에 갔다가 여기 이제 지금 이탈리아에 가가지고 찍은 사진이거든요. 근데 보면 날씨가 정말 다르고 그 전에는요. 선생님이 이제 여기 위도가 다르기 때문에 영국은 좀 고위도고 이탈리아는 또 저위도예요. 영국이 여러분 되게 위도가 높아요. 40도 이상이야. 우리나라보다 더 북쪽에 있어요. 우리나라 북한 있는 거의 위치 있죠. 되게 위에 있거든요. 이탈리아가 좀 따뜻하기도 하고 겨울철에도 이렇게 날씨가 비교적 좋은 편이 많다. 그래서 이렇게 여기도 똑같이 겨울철에도 잔디가 잘 자랄 수 있고 여기 선생님이 찍은 건 아니지만 우리가 이렇게 산토리니 가면은 햇볕을 반사하기 위해서 이렇게 흰색 벽을 칠해둔 걸 볼 수 있다. 실제로 여기 보면요. 건물의 간격이 매우 좁죠. 높이에 비해서. 그리고 여기 여러분 골목길 보세요. 이렇게 좁아요. 그쵸? 여기 집들이 있으면 올라가서 봤더니 실제로 이렇게 그러니까 골목을 좁게 해서 사람들이 햇볕을 피한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원래 시간대로라면 농업까지 했을 것 같은데 여러분 혹시 질문할 거 맞나요? 질문할 사람이 보통 없더라고 별로. 질문할 사람이 없으면은 선생님이 요거 농업까지만 하려고 하는데 괜찮을까요? 네. 괜찮을까요? 선생님, 농업까지. 응, 그저 질문이 있는데, 응. 그 수업 관련 질문이 아니고 그냥 과제 제출할 그러면은 때요. 그러면 끝나고 간단하게 수진이만 남아서 질문을 하도록 합시다. 알겠죠? 네. 선생님 뭐 질문할지 대충 알 것 같아서. 알겠지? 오케이. 네. 자, 그러면 농업까지만 간단하게 할게요. 자, 농업은요, 우리가 이런 아까 얘기했던 여름철에 고온 건조한 기후에 잘 견디는 그런 나무들을 재배해요. 그래서 이런 올리브나 오렌지나 코르크, 포도 같은 나무들이 여름에 건조한 기후를 잘 견디거든요. 대부분의 나무들은 말라요. 근데 여기 나무들은 잎이 작고 단단해서 수분 방출을 별로 안 하는 거예요, 여름에. 그래서 잘 견디는데 이러한 나무들을 기르는 농업을 수목 농업이라 그래요. 수목. 수는 나무 숫자, 목은 나무 목자예요. 나무. 나무나무 농업. 나무를 기르는 거, 실제로. 그리고 사람들이 그러면 밀농사 이런 건 언제 하냐면요. 주로 겨울에 해요. 겨울에도 따뜻하고 비가 어느 정도 내리기 때문에. 알겠죠? 네. 그래서 사람들이 겨울에는 곡물 농사를 짓고 여름철에는 이런 나무들을 기르는데 그래서 우리가 이탈리아의 오렌지, 그러니까 오렌지, 그죠? 오렌지, 그다음에 올리브, 특히 올리브유 우리 엄청 유명하잖아요. 프랑스 혹은 그러니까 이탈리아 음식에는 거의 뭐 올리브를 활용한 음식들이 많은데요. 사진을 조금 보여주면요, 실제로 마트에 가면 이런 걸 볼 수가 있어요. 실제로 마트에 가면 이렇게. 올리브를 묻혀 우리나라 김치 팔듯이 다양한 종류의 올리브를 팔고요. 밥 먹으러 가면은 기본 반찬으로 이렇게 올리브가 나와요. 올리브를 절인 거. 그렇죠? 그래서 이 지역은 올리브가 이렇게 잘 자라는데 올리브 나무의 잎을 보면은 오렌지 나무도 그렇고 이렇게 잎이 작아요. 손이 이렇게 보이죠? 손톱보다 조금 손톱 3배 정도? 그러니까 잎이 굉장히 작은 거예요. 그렇죠? 그리고 오렌지도 잘 자라서요. 이렇게 오렌지가 길가에 이렇게 과수로 자라는 거죠. 가로수로. 그렇죠? 오렌지 나무가. 그리고 또 여러분 코르크 이런 거 알죠? 코르크. 코르크가 이게 겉에 표면, 이 겉에 껍질이 이렇게 우리가 알고 있는 코르크 마개처럼 쓰이는 건데요. 이렇게 두꺼운 껍질이 있어가지고 여름철 건조한 기후를 견디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벗겨가지고 우리가 아는 코르크 마개 이런 걸 만들기도 하고요. 그 다음에 포도가 굉장히 당도가 높아져요. 우리나라는 여름철에 이제 비가 많이 오는 장마철이 되면 과일이 싱거워지잖아요. 이 당도가 높으려면 햇볕을 많이 봐야 돼요. 그래야 당분이 올라가거든요. 근데 여기는 여름에 덥고 습하니까 과일이 당도가 되게 높아서 맛있어요.
그래서 당도가 높아서 이 포도로 담근 포도주가 맛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탈리아 포도주, 스페인 포도주 많이 먹잖아요. 근데 이런 포도주가 유명한 이유가 바로 이런 기후 때문이라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항상 사람들이 밥 먹기 전에도 그냥 정말 쉽게 와인을 항상 마셔요. 그래서 되게 놀랬던 게 이탈리아 여행을 가면요. 전에도 와인을 마시고요. 밥 먹으면서도 마시고. 오, 그다음에 이런 것들을 항상 생활처럼 거의 그냥 우리나라는 근데 어른들 술 마실 때 보면 되게 과음하잖아요. 술 되게 많이 마시는데 이제 여기 유럽 사람들은 그냥 문화를 봤을 때 매일 마시긴 하지만 한 번에 많이 마시는 사람도 물론 있겠죠. 근데 다수가 그러진 않더라고요. 그래서 항상 이렇게 음식을 먹을 때는 여기 보면 꼭 이렇게 와인을 곁들여가지고 식사를 한다. 여러분은 요거는요, 포도 농장에 여행을 가면 이런 걸 즐길 수가 있대요. 선생님은 여기 직접 찍은 건 아닌데 이런 걸 와이너리 투어라 그래요. 그러니까 와인을 생산하는 그런 농장에 가는 거예요. 가면은 이렇게 여러분, 그렇죠? 이렇게 포도 농장이 있고 포도 농장 근처에 있는 이렇게 식당에서 거기 있는 포도로 만들어진 와인을 같이 먹으면서 식사를 하는 이런 여행도 할 수가 있다. 알겠죠? 이게 지중해성 기후 지역이다라는 거예요. 자, 여기까지 오늘 수업하고 다음 시간부터 냉대기후부터 여러분 학습하도록 할게요. 자, 오늘 너무 고생 많았고요. 질문 있는 사람 아까 몇 명 있었잖아요. 그 사람들 남고 나머지는 여러분 자유롭게 나가도 좋아요.